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요. 슬로베니아의 정말 심장 같은 곳이죠. 블레드성. 이 성의 천년 역사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그 호수 위 절벽에 딱 서 있는 모습이 정말 동화 같잖아요. 그렇죠. 사진으로만 봐도 정말 인상적이죠. 오늘은 이 아름다운 모습 뒤에 숨겨진 어쩌면 좀 복잡하기도 하고 또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한번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 상징적인 장소를 좀 더 깊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핵심 내용만 쏙쏙 뽑아서 재미있게 전달해 드릴게요. 그 아름다운 율리안 알프스랑 블레드 호수를 배경으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그 블레드 성은요, 단순히 그냥 멋진 배경, 사진 찍기 좋은 곳 그 이상입니다. 사실 슬로베니아 중세 역사, 특히 그 봉건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해갔는지 이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뭐랄까 살아있는 증거 같은 곳이죠. 아, 살아있는 증거요? 네, 오늘 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그 여러 겹의 역사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블레드 성이 공식적으로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건 언제쯤인가요? 자료를 보니까 1004년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이느리히 2세가 벨데스라는 영지를, 이게 블레드의 옛날 독일 이름이죠. 네, 맞습니다. 벨데스. 네, 이걸 브릭센 교구의 주교 알부인에게 하사했다는 기록이 있고, 네, 그 기록이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몇 년 뒤 1011년에는 블레드 성 그 자체가 이 주교에게 주어졌다고 나오네요. 와, 1000년이 넘은 거잖아요. 슬로베니아에서 가장 오래된 성 중 하나라니 이거 자체가 정말 대단한데요. 맞아요. 그리고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신성 로마 제국이 그 955년에 레히펠트 전투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동쪽의 큰 위협이었던 마자르족. 그러니까 지금 헝가리인들의 조상이죠. 아, 마자르죠. 네. 이들을 결정적으로 물리치고 나서 제국의 동쪽 경계 지역으로 이제 막 영향력을 넓혀가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던 그런 시기예요. 그렇군요. 황제가 독일계인 브릭센 주교에게 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땅이랑 성을 준 거는 그냥 땅 나눠준 게 아니고요. 이 지역에 대한 제국의 지배권을 확실히 하고 성을 이제 새로운 행정 중심지, 권력의 중심지로 삼으려는 아주 명확한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죠. 아, 그러니까 성 자체가 어떤 새로운 시대의 상징 같은 거였군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상징이었던 겁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1011년에 성이 주교에게 주어졌다고 하면 그 성이 딱 서 있는 130m 높이 절벽 위 있잖아요. 거기는 그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냥 비어 있었나요? 아, 그거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성 바로 옆에요. 지금은 이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약간 좀 평탄한 그런 지형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세들로라고 불리는 초기 중세 시대의 아주 큰 무덤 유적이 발견됐어요. 무덤 유적이요? 네, 1960년대에 발굴을 했는데 무덤이 170기가 넘게 확인됐습니다. 연대는 대략 9세기 초부터 10세기 중반, 일부는 11세기 초까지도 사용된 걸로 보고 있고요. 와, 170기 이상이면 정말 큰데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공동묘지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무덤 규모나 위치, 그리고 거기서 나온 유물들, 무기라든지 장신구 같은 걸 보면요. 여기가 봉건대도가 들어서기 전에 이 지역에 꽤 큰 슬라브족 공동체가 있었고 그 중심지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 슬라브족의 중심지였을 수도 있다. 네. 특히 좀 신분이 높아 보이는 사람들의 무덤도 나와서 이미 사회적으로 계층이 나눠진 그런 중심지였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 성이 세워진 언덕 자체가 그 이전 시대부터 뭔가 중요한 장소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근처에 또 더 이른 시기, 한 7세기에서 9세기 초에 부르도라는 무덤 유적이 또 있거든요. 네. 이거랑 연결해서 보면 일부 학자들은 여기가 주판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 슬라브족 지도자의 거점이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주판은 뭐랄까, 당시 슬라브 사회의 부족장이나 지역 통치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이전 시대 슬라브 지도자의 중심지였을 수도 있는 곳에 갑자기 독일계 주교의 성이 탁 들어섰다. 그럼 이 바뀌는 과정은 어떻게 된 걸까요? 평화롭게 넘어간 건지 아니면 막 싸우고 뺏은 건지. 그 보내주신 자료, 카타리나 프레도브니크 연구자료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 의견이 좀 갈린다고 하던데요. 네, 바로 그 점이 블레드성 초기 역사를 둘러싼 아주 핵심적인 논쟁거리 중 하나입니다. 프레도브니크 연구가 축의 두 가지 시각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는데요. 네.
한쪽에서는 그 고고학자 안드레이 플레테르스키 같은 분들의 주장을 소개해요. 이분들은 그 세들로 무덤 사용이 10세기 중반쯤에 갑자기 빡 중반된 것처럼 보이는 점에 주목합니다. 아, 갑자기요? 네, 이걸 이제 10세기 후반에 황제 직속 영지가 세워진 거랑 연결하면서 기존에 있던 슬라브 세력하고 뭔가 갈등이 있었거나 아니면 강제적으로 권력이 교체됐을 가능성을 좀 이야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새로운 질서가 들어오면서 기존 세력을 좀 몰아내는 약간 급격한 변화가 있었을 수 있다. 이런 시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다른 쪽은요? 반면에 역사학자 페테르 슈티은은 좀 다른 증거를 가지고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쓰인 토지 소유 기록, 특히 11세기 후반에도 블레드 지역에 자유로운 소작농들이 꽤 많이 살았다는 기록에 주목해요. 자유소작농이요? 네. 만약에 막 폭력적으로 정복하고 땅을 다 빼앗았다면 이렇게 자유로운 소작농이 많이 남아있기 어려웠을 거다. 이런 논리죠. 아하. 그래서 슈티은은 황제 영지가 아마 기존 주민들 땅을 막 대규모로 뺏었다기보다는 아직 개간 안 된 땅이나 뭐 공동으로 쓰던 땅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을 거고 전반적인 전환 과정은 비교적 좀 점진적이었을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고고학 증거, 그 무덤이 끊긴 걸 보고 급격한 변화를, 다른 한쪽은 역사 기록, 그 토지 소유 기록을 보고 점진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프레도브니크는 어느 쪽 손을 들어주나요? 프레도브니크는 이 논쟁 자체를 소개하면서 만약에 세델로 무덤이 슈티우 주장처럼 정말 11세기 초까지 계속 사용된 게 맞는다면 점진적인 전환 가설에 좀 더 힘이 실릴 수 있다고 지적해요. 아, 어쩌면 황제 영지가 설정된 이후에도 한동안은 기존 슬라브 사회 질서가 좀 유지되다가 1011년에 이제 성을 받은 브릭센 주교들이 점차 실질적인 행정력이나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성을 중심으로 한 봉건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갔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즉 성을 지은 게 과거랑 완전히 딱 끊어버린 걸 의미하기보다는 기존에 중요했던 장소 위에 새로운 권력을 이렇게 덧씌우면서 점진적으로 변했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의 시작부터가 이게 단순하지가 않고 여러 해석이 같이 있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 거죠. 그렇군요. 정말 흥미롭네요. 자, 브릭센 주교들이 1011년부터 무려 13세기 후반이나 14세기 초까지 와, 거의 300년 이상 이 성을 소유했네요. 네, 상당히 긴 시간이죠. 그럼 그 긴 세월 동안 성은 어떤 모습으로 발전했을까요? 기록하고 지금 남아있는 건축 양식을 보면요. 성에서 가장 오래된 부분으로 생각되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벽하고 중앙 건물은 12세기 후반, 그러니까 주교들이 성을 가진 지 한 150년 정도 지났을 때 지어진 걸로 추정돼요. 아, 12세기 후반. 네. 지금 우리가 보는 입구탑이나 다른 부속 건물들은 그 이후 시대에 이제 덧붙여진 거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건 16세기하고 17세기에 이 지역에 큰 지진이 2번이나 있었어요. 아, 지진이요? 네. 그때 중세시대 원래 구조물들이 상당히 많이 손상되거나 그 이후에 바로크 양식 같은 걸로 다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천년 역사를 자랑하긴 하지만 아주 순수한 중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부분은 좀 제한적이에요.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은 사실 1950년대에 슬로베니아의 유명한 건축가 토네 비트코비치라는 분이 주도해서 대대적으로 복원한 결과이기도 하고요. 아, 복원된 모습이군요. 주교들이 근데 직접 거기에 살기보다는 대리인을 통해서 관리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브릭센 주교들은 워낙 가진 땅이 넓었기 때문에 블레드 성에 계속 살기보다는 미니스테리알이라고 부르는 봉신 기사 계급에게 성 관리랑 영지 통치를 맡겼어요. 미니스테리얼. 네. 이 사람들은 주교한테 충성하는 대가로 성을 관리하면서 그 지역 행정을 담당했던 일종의 중세 행정관료이자 기사들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 이후에는 성소유권이 합스부르크 가문으로 넘어갔고 15세기에는 잠깐 아우어스페르크 가문이 가지기도 했고요. 네. 이때 좀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아우스페르크 가문이 성을 가졌을 때 잠깐 동안이지만 여기가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개신교의 거점 역할을 했다는 점이에요. 오, 정말요? 네. 심지어 슬로베니아 종교개혁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최초의 슬로베니아어 인쇄서적 2권을 쓴 프리모슈 트루바르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아, 프리모슈 트루바르. 네, 들어봤어요. 이분이 이 성을 방문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건
이건 블레드성이 단순한 군사 요충지나 행정 중심지를 넘어서서 유럽 전체를 휩쓸었던 그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역사적인 흐름하고도 연결되는 문화사적으로나 종교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장소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정말 다채로운 역사를 가진 곳이네요. 자, 그럼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요. 오늘날 우리가 블레드성에 가면 뭘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슬로베니아 여행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니까 성 안에도 볼거리가 아주 많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우선 그 성의 주요 건물 중 하나인 바로크 양식 건물에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이 박물관이 그냥 유물만 쭉 늘어놓은 게 아니라 블레드 지역의 아주 긴 이야기를 들려주는 곳이라고 해요. 네, 스토리텔링이 강조된 곳이죠. 네, 땅이 만들어진 지질학적 시대부터 빙하기 거칠어서 초기 인류 정착, 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 나눴던 그 슬라브족 시대랑 중세 봉건 시대, 그리고 19세기 이후에 온천 휴양지로 발전하기까지 그 전 과정을 한 400점 정도 되는 유물, 복제품, 모형, 영상자료 이런 걸로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특히 그 초기 중세 슬라브 시대 유물 전시를 통해서 아까 이야기한 세들로 유적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혹시 가실 분들은 2025년 5월까지 일부 전시관이 보수공사 때문에 잠깐 닫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물관 자체가 이 성의 긴 역사를 아주 잘 요약해서 보여주는 그런 공간이군요. 단순히 유물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전달하려는 점이 인상적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인쇄소예요. 아, 인쇄소요? 네, 15세기 구텐베르크의 그 금속 활자 인쇄술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프리모슈 트루바르랑 종교개혁 시대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하죠. 네네. 단순히 보는 것뿐만 아니라 방문객이 원하면 옛날 방식 그대로 금속 활자를 이렇게 직접 조합해서 원하는 문구를 새긴 기념증서 같은 걸 직접 만들어서 가져갈 수도 있대요. 와, 직접 해볼 수 있다고요? 네, 이거 정말 특별한 기념품도 되고 뭔가 역사 속으로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이야, 이건 정말 단순한 재현을 넘어서 체험을 통해 그 역사적 맥락을 느끼게 해주는 거네요. 추르바르와 슬로베니아어의 시작이라는 그 중요한 역사를 방문객이 직접 손으로 만져보는 경험을 제공하는 셈이니까요. 맞아요. 정말 의미 있죠. 또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와인 저장고입니다. 슬로베니아도 숨겨진 와인 강국이라고 하잖아요. 는 시연도 볼 수 있다고 하고요. 또 대장간에서는 다양한 철제 공예품 구경하고 직접 철 동전을 만들어보는 체험도 가능하대요. 오, 동전도 만들고요. 네. 그리고 성 안에는 작지만 아름다운 성체 예배당도 있습니다. 블레드 호수 위 섬에 있는 교회, 그 소원의 종 전설이 워낙 유명하지만 성 안에도 이렇게 신앙을 위한 공간이 있다는 점도 흥미롭고요. 네, 이런 다양한 체험 공간들은 성이 과거에 수행했던 여러 기능들, 그러니까 뭐 행정, 방어, 종교, 그리고 생활 공간으로서의 모습들을 현대적으로 다시 해석해서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방문객들이 역사를 그냥 지루한 암기 과목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경험으로 느끼도록 유도하는 거죠. 물론이죠. 이 모든 전시와 체험 공간 말고도 블레드 성을 정말 잊을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매력은 역시 성 자체에서 느끼는 경험하고 전망일 거예요. 그렇죠. 전망. 성까지 걸어 올라가는 길, 곧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들을 위한 리프트도 설치될 예정이라는 반가운 소식도 있더라고요. 그 130m 절벽 위에 서 있다는 약간의 아찔함, 그리고 성벽 위에서 사방으로 쫙 펼쳐지는 정말 숨막힐 듯한 파노라마. 네, 그 풍경은 정말 에메랄드빛 호수랑 그 가운데 보석처럼 딱 떠있는 작은 섬 위에 그림 같은 교회, 그리고 그 뒤를 병풍처럼 웅장하게 감싸는 율리안 알프스 봉우리들. 왜 여기가 동화 같다고 하는지, 왜 전 세계 커플들이 여기서 결혼식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 이유를 그냥 단번에 알 수 있어요. 바로 그 압도적인 경관과 위치 자체가 수세기 동안 블레드성이 가져온 권위와 상징성을 뒷받침해 온 거죠. 카타리나 프레도브니크가 지적했듯이 성은 단순히 방어에 유리한 곳에 지어진 게 아니라 주변 경관을 시각적으로 딱 지배하고 통제력을 드러내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 그 자체였습니다. 메시지였다. 네, 옛 슬라브족의 중심지였을 가능성이 있는 그 장소 위에 세워짐으로써 과거의 중요성을 흡수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지배 질서를 선포하는 그런 이중적인 역할도 했을 수 있고요.
오늘날에는 그 역사적인 무게감 위에 정말 비할 데 없는 자연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과거의 권력 상징이 현대의 감탄을 자아나는 그런 특별한 장소로 다시 태어난 셈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블레드 성을 둘러싼 1000년이 넘는 시간을 한번 쭉 같이 여행해 봤습니다. 슬라브족의 중심지였을지도 모를 언덕에서 시작해서 독일 주교의 봉건 거점으로 또 합스부르크와 아우스페르크 가문의 소유로 넘어가면서 때로는 종교개혁의 무대가 되기도 했던 성, 그렇죠. 그리고 지진이라는 자연의 시련도 겪고 또 복원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와 아름다움을 동시에 선물하는 곳으로 자리 잡기까지 정말 파란만장하면서도 매력적인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슬로베니아에서 가장 오래되고 상징적인 이 성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도 조금 더 깊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이 성의 역사를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했던 카타리나 프레도브니크의 연구에서 제기된 질문인데요. 네. 과연 중세의 그 새로운 지배자들이 옛 시대에 중요했던 장소나 무덤 근처에 성을 세운 것이 과거의 권위와 연결됨으로써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였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새로운 힘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살펴본 것처럼 블레드 성의 그 아름다운 풍경 아래에는 이처럼 깊고 때로는 좀 논쟁적일 수 있는 역사의 층위가 깔려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제 이 성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셨나요?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품고 블레드 성을 다시 떠올려 보신다면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서 훨씬 더 풍부한 의미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